드라큘라 1 브램 스토커. 여기에 실린 기록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되었는지는 읽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후세에는 믿기 어려운 역사도 명료한 사실로 인식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의 오류로 인해 사실을 왜곡한 문장이 단 한 줄도 없다. 선택한 기록들이 전부 기록을 남긴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1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속기. 5월 3일 비스트리츠. 5월 1일 오후 8시 35분에 뮌헨을 떠나 다음날 아침 일찍 빈에 도착했다. 기차는 6시 46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1시간 연착되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본 부다페스트는 멋진 곳인 듯 하다. 거리를 조금 걸어보아도 그 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감히 역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다. 도착이 늦었으니 가능하면 정확한 시간에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는 서양을 벗어나 동양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 이르러 폭과 깊이가 장대해지는 도나우 강 위에 지구의 서양미를 뽐내는 다리가 걸려있고 이 다리를 건너면 곧장 터키의 지배를 떠올리게 하는 풍광이 펼쳐진다. 기차는 거의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여 해질역에 크라우젠부르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나는 로열 호텔에 묵었다. 저녁 식사는 고추로 모양을 낸 닭고기 요리로 간단하게 때웠다. 맛은 좋았지만 양념이 강했는지 갈증이 났다. 기억, 미나에게 요리법을 알아다 줄 것. 웨이터에 물으니 요리 이름은 파프리카 핸들이며 카르파티아 산맥을 따라 이어진 곳이면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서민적인 요리라고 했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것이 이곳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나마도 못했더라면 몹시 곤란할 뻔했다. 런던에서 시간이 조금 남아 대형 박물관으로 가서 트란실바니아와 관련된 서적과 지도를 찾아 도서관을 훑고 다녔다. 그 나라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갖추어 놓으면 그곳 귀족을 상대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작이 말한 곳은 나라의 동쪽 끝, 즉 트란실바니아와 몰다비아와 부코비나 이렇게 세 주가 맞닿는 경계에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인 카르파티아 산맥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었다. 나는 드라큘라 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나 문헌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나라에 관해서는 영국의 육지 측량부 지도와 비교할 만한 제대로 된 지도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큘라 백작이 말한 비스트리츠라는 역참이 꽤 알려진 도시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내가 메모한 내용들을 이 일기장에 남겨두려고 한다. 미나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때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란실바니아에는 네 민족이 모여 산다. 남쪽에는 섹슨인과 왈라카인, 다키아인의 후예,
섞여 살고 서쪽에는 마자르인, 동쪽과 북쪽에는 세케이인이 거주한다. 나는 세케이인의 지역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들은 훈족이 이끌었던 아틸라의 후손이라고 한다. 어쩌면 맞는 얘기인지도 모른다. 11세기에 마자르인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훈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읽는 내용에 따르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미신은 말편자 형태를 이룬 카르파티아 산맥 안으로 모여든다고 한다. 그곳이 마치 상상의 소용돌이의 중심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 방문은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이다. 기역, 백작에게 미신의 내용에 관해 상세히 물어볼 것. 침대가 편했는데도 온갖 괴상망측한 꿈들을 꾸어대느라 잠을 푹 자지 못했다. 내가 묵은 객실 창문 밑에서 밤새도록 개 한 마리가 길게 울었는데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파프리카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 유리 주전자의 물을 다 비웠는데도 아직까지 목이 마르다. 동이 훤히 틀 무렵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끈질기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깐이지만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다. 아침 식사로 또 파프리카를 먹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로 쓴 죽인 마말리가와 다진 고기를 채운 가지 요리인 인플레 타타를 먹었는데 특히 인플레 타타는 맛이 아주 훌륭했다. 기억, 이 요리법도 알아다 줄 것. 열차가 8시 조금 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7시 30분에 역으로 돌진해 들어온 열차는 좌석에 앉아 1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갈수록 열차 시간이 엉망인 듯하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떨까? 열차는 하루 종일 꾸물꾸물 풍경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차창 밖으로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옛날 기도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깎아지른 벼랑 꼭대기에 작은 마을이나 성이 모여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강이나 시내가 나란히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물길 양편에 널찍한 안반까지 출렁출렁 물이 불어나 있었다. 많은 양의 물이 세차게 흘러야 강변이 깨끗이 씻겨 나갈 것이다. 역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가끔은 때로 모여 있었고 온갖 종류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시골 농부 차림의 사람들도 있고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오는 동안 보았던 것처럼 짧은 저고리에 둥근 모자를 쓰고 집에서 만든 바지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여자들은 가까이 다가가지만 않으면 퍽 어여쁘게 보였다. 단 허리 부분이 볼썽 사나웠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모양의 흰색 긴 소매 상의를 입었고 대부분 폭이 넓은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허리띠에서는 천 조각이 수없이 빠져나와 발레복처럼 펄럭거렸다. 물론 모두들 치마 속에 주름 속치마를 입고 있었다. 가장 희한한 모습을 한 사람은 슬로바키인이었다.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헐렁하고 때가 꼬질꼬질한 흰색 바지와 흰색 리넨 셔츠를 입고 징이 촘촘히 박히고 폭이 30cm는 됨직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가죽 허리띠를 찬 그들의 모습은 단연코 야만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기다란 장화 속으로 바지를 쑤셔놓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콧수염을 무성하게 기르고 있었다. 눈길을 잡아 끄는 외모였지만 결코 호감이 가지는 않았다. 무대에 올려놓으면 그 즉시 동양의 산적대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당연한 자기 주장조차 할 줄 모르는 순한 사람들이었다.